저는 올해로 70을 훌쩍 넘긴 평범한 농촌의 할아버지입니다. 은퇴한 지는 몇 년 되었지만 여전히 제 하루는 새벽부터 시작됩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닭이 우는 소리에 맞춰 일어나 마당을 쓸고 밭으로 나가 흙을 만지며 하루를 여는 게 제 삶이죠. 이곳에서의 삶은 단순하고 고되지만 제겐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손자를 키워내야 한다는 책임감 때문입니다. 제 아들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며느리마저 집을 떠난 뒤 아직 어린 손자가 제 곁에 남게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다시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지고 무릎이 시큰거리는 나이였지만 그 아이 앞에서만큼은 강한 어른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손자를 제 아들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마음으로 품고 살아왔습니다. 손자가 아직 어릴 적 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빠는 왜 우리랑 같이 안 살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가슴은 뭉클하게 아팠지만 저는 꾹 참고 말했죠. 우리 손자 걱정 말아라. 할아버지가 아빠고 엄마고 다 해줄게. 그때 그 아이의 눈에 비친 믿음은 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손자는 커가면서 공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작은 시골 학교지만 늘 성적이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내심 뿌듯했습니다. 이 녀석은 나보다 훨씬 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이 점점 제 삶의 의미가 되었고 저는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감수하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늘 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고작 반 면마지기와 근근히 모아둔 예금뿐이었습니다. 그것도 병원비와 생활비로 조금씩 줄어드는 형편이니 손자의 대학 등록금을 준비한다는 건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책상에 앉아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내가 어떻게든 해내야 한다는 결심이 다시금 굳어졌습니다. 늦은 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올 때면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끓인 보리차를 들고 들어가 말했죠. 정민아, 잠깐 눈 좀 붙여라. 건강해야 공부도 하지. 그러면 손자는 늘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 하고 잘게요. 걱정 마세요. 그 모습이 어찌나 기특한지 모릅니다. 저는 속으로 이 아이는 반드시 잘 될 거야. 내가 어떻게든 버티면 이 아이는 훨훨 날아오를 거야 하고 다짐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종종 말합니다. 이제 당신 나이도 있는데 몸 좀 사리시라. 괜히 무리하다 병나면 어쩌려고 그래요.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내가 무너지면 이 아이의 꿈도 무너집니다. 난 아직 쓰러질 수 없어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다 걸어서라도 손자를 키워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저는 지팡이에 몸을 기대면서도 다시 밭으로 나섭니다. 땀방울이 줄줄 흐르고 허리가 휘청거려도 손자가 교실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모습을 떠올리면 오히려 힘이 솟아납니다. 손자가 고등학교에 들어서자 제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등록금은 물론이고 참고서며 학원비까지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밭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저는 결국 농사일 외에 다른 일거리를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공사장에서 막일을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몸이 삐걱거렸지만 젊은이들 틈에 섞여 삽을 들고 벽돌을 나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손목과 무릎은 늘 욱신거렸고 저녁이면 손가락이 굽어 제대로 젓가락질도 힘들었지만 저는 그 아픔을 숨겼습니다. 저 혼자 참으면 되는 일이지 손자에게 걱정을 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손자는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놈아, 이 할애비 아직 멀쩡하단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할아버지는 괜찮다. 하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근육통 때문에 뒤척이며 잠을 설쳤고 새벽에 일어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자가 책상에 앉아 불을 밝히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속 피로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자가 몰래 알바를 하려다 학교 선생님께 들켜 혼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돈은 내가 어떻게든 마련할 테니 너는 오직 공부에 집중하거라. 손자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너무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짐이라니, 너는 내 삶의 이유다. 네가 잘 되면 그것만으로 할애비 인생은 성공한 거야. 그날 밤 손자가 공부방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으로 살짝 보니 교과서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조용히 등을 돌렸습니다. 아이가 제게 들키지 않으려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을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 둘은 각자의 방식으로 서로를 위하며 버텼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일터로 나가고 손자는 밤마다 책상 앞에 앉아 교과서를 붙들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시계가 같은 톱니로 맞물려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서로의 노력이 있어야만 굴러갔습니다. 이웃들도 저희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종종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 나이에 아직도 막일을 하세요? 저는 그럴 때마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손자가 곁에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해주니 오히려 즐겁다오. 그 말을 하며 제 안에서 불타는 각오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손자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그의 미래를 열어주는 길목에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흘러 손자가 고3이 되었습니다. 이제 수능이 눈앞에 다가왔고 입시라는 커다란 산이 우리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손자는 전보다 더 독하게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도 방에서 불빛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문을 두드리며 좀 쉬어라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조금만 버텨주세요.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녀석,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제 마음은 자랑스러움과 동시에 먹먹한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3 가을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일거리를 많이 잡고 있었습니다. 밭농사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기에 마을에서 진행하는 도로 확장 공사 현장에까지 나가 일을 이어갔습니다. 시멘트 자루를 나르고 삽질을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제 몸은 이미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무릎은 쉴 새 없이 욱신거렸고 허리는 하루 종일 곧게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몸은 마음만으로 버틸 수 없다는 걸 저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공사장에서 벽돌을 옮기던 중 갑자기 어지럼증이 밀려왔습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고 다리가 풀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동료들이 부랴부랴 달려와 저를 부축했고 구급차가 불려왔습니다. 그렇게 저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옆에는 울먹이는 손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신 드세요? 저예요, 정민이. 손자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릿하게 아팠습니다. 저는 힘겹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조금 쉬면 다시 일할 수 있어. 하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이제 정말 몸이 버티지 못하는구나. 라는 두려움이 엄습해왔습니다. 며칠간 병실에 누워있으니 저는 스스로가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손자가 학교에 다녀온 뒤 병실로 달려와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아이의 손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온기 속에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손자가 제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수능까지 이제 2달 남았어요. 조금만 참으시면 이제부터는 제가 모실게요. 그 목소리에는 결심과 동시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아이가 제게 기대야 할 나이에 오히려 저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습니다. 다음 날 손자가 학교에 간 사이 병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때 어젯밤 손자가 있던 자리에서 낡은 노트 하나가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노트를 집어들었고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일기장이었죠. 저는 조심스레 첫 장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손자의 솔직한 마음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서 할아버지 은혜를 갚을 거야. 할아버지는 오직 나를 위해서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 죽기 살기로 공부해서 보답하겠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한 줄 한 줄마다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일기를 읽다 결국 공책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정민아, 이 할애비 마음만 알아줘도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몸은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지만 적어도 제 헌신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동시에 이 아이가 제게 얼마나 큰 효심을 품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을 읽은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손자가 겉으로는 제 앞에서 강한 척했지만 사실은 제 눈에 띄지 않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는지, 얼마나 큰 부담을 짊어지고 있었는지 깨닫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미어지도록 미안했습니다. 내가 저 아이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이 더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모든 이유가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위안도 밀려왔습니다. 손자의 일기장 속 다짐은 저에게 또 한 번 살아야 할 이유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수능이 끝났습니다. 손자는 고개를 푹 숙이며 왔지만 제 앞에서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저는 그 웃음을 보자마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을지 뻔히 알기에 그 말 한마디가 천근만근의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이후 손자는 정말 대학교도 합격하고 너무나 기뻤지만 이제 등록금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손자는 장학금 심사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기도를 하듯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제발 이 아이의 노력에 길을 열어주소서. 얼마 지나지 않아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손자가 병실 문을 열고 뛰어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됐어요. 장학금 받게 됐어요. 그것도 전액 장학금요. 그 순간 저는 온몸이 떨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힘이 빠져 그대로 눈물만 흘렸습니다. 손자가 제 손을 꼭 잡으며 합격 통지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그 위에는 분명히 전액 장학금 수혜 대상자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붙잡은 채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자 해냈구나, 해냈어. 손자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저를 여기까지 끌어주신 거예요. 저는 그저 따라온 것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고통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허리 통증도 병원 신세를 지며 느꼈던 무력감도 모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졌죠. 제 앞에 서 있는 손자의 눈빛이 제가 평생 바라던 미래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손자가 합격 통지서를 내 손에 꼭 쥐어준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 아픈 허리와 무릎,
병원 침대에서 느낀 무력감. 그 모든 고생이 한순간에 빛으로 변하는 듯 했습니다. 손자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꼭 보답할 거예요. 할아버지께서 제 삶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처럼 저도 할아버지를 끝까지 지켜드릴 겁니다.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손자의 어깨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잘 자라준 것만으로 이미 충분하다. 나는 내가 웃는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산 보람이 있다. 보답 같은 건 바라지 않는다. 내 삶을 내답게 살아주면 그걸로 된다. 하지만 손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희생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어요. 저는 절대 혼자가 아니었어요. 늘 곁에서 지켜주신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이 아이가 제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였으니 앞으로의 길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구나. 그날 저녁 병실 창문 밖으로는 늦가을 하늘에 별빛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손자는 제 곁에 앉아 교재를 펼쳐들고 또 다른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제 귀에 들려오는 연필 긋는 소리가 어찌나 든든하던지 그것이 제 삶의 마지막 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남은 생은 덤이다. 이제 이 아이의 꿈을 지켜보며 하루하루 감사히 살아야지. 저는 여전히 몸이 온전하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손자가 제 곁에서 부축해주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서로에게 기대며 사는 것이라는 걸. 제가 손자에게 헌신했던 만큼 손자도 저를 향한 효심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손을 맞잡고 병원을 나섰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든 하늘 아래 우리는 새로운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